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들어 돌아가신 엄마 생각이 부쩍 많이 들어서 이렇게 사연을 올립니다. 아마도 4월 이맘때쯤 엄마가 돌아가셔서 그런가 봐요. 제가 19살 때 돌아가셨으니 벌써 15년이 지났네요. 그때는 세상 물정 모르는 나이였지만 지금은 나름 세상 풍파를 좀 세게 맞아서 나이에 비해 어른스럽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답니다. 요즘에야 한부모 가정이 흔한 일이 되었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아버지가 없다는 것은 어린 나이에 제가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어요. 엄마, 나도 아빠 있었으면 좋겠어. 왜 나만 아빠가 없어? 유치원 친구들은 다 아빠 있대. 나도 아빠 만들어줘, 엄마. 미연아, 아빠는 미연이가 3살 때 교통사고로 하늘나라에 가셨어. 아빠는 저기 하늘나라에서 우리 미연이가 엄마랑 씩씩하게 잘 지내는지 항상 보고 계신단다. 그래서 아빠는 여기 미연이 마음속에 항상 살아 계시는 거야. 엄마는 아빠와 셋이 같이 찍은 가족 사진을 항상 소중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아빠가 어린 저를 얼마나 예뻐하셨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빠가 자주 불러줬던 자장가까지 아빠와 관련된 레퍼토리는 아예 외울 정도였죠. 제가 농담으로 주입식 사랑이라고 부를 정도였어요. 그 덕분인지 사춘기도 큰 문제 없이 지나갔죠. 사실 엄마 혼자서 저를 키우느라 온갖 고생을 다 하는 걸 옆에서 보는데 딴 길로 빠져서 나쁜 짓을 할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를 못했어요. 좌판에 나물이랑 야채를 파는 할머니들을 보면 일부러 꼭 물건을 사주시곤 했습니다. 길거리에 폐지 줍는 어르신들 리어카가 언덕길을 올라가고 있으면 꼭 함께 밀어드리곤 했죠. 너도 나도 둘이 있어서 이렇게 기대고 살아서 덜 외롭잖아. 사람은 서로가 기대고 도우면서 살아야 돼.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이런 게 쌓이면 언젠가는 다시 되돌아오기 마련이야. 엄마는 새벽부터 밤까지 주말이나 휴일에도 투잡, 쓰리잡까지 하시면서 저를 위해 일하셨어요. 저는 그런 엄마를 위해 공부만이라도 잘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과외는 못 시켜도 학원은 보내줄 수 있으니 너는 엄마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신경 써서 하면 된다. 너는 세상에 나가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야 돼. 하지만 엄마의 바람은 어느 하나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엄마는 그렇게 몸을 혹사하시다가 결국 대장암에 걸리셨습니다. 이미 발견할 당시에는 말기여서 폐와 간 등 다른 장기에까지 암세포가 전이된 상태였어요. 5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으셨어요. 엄마는 수술이나 항암 치료를 하지 않으시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때 저는 19살 고3이어서 제가 별다르게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저 엄마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더군요. 엄마는 고3인 제가 대학 입시를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저도 정신줄을 잡고 미친 듯이 엄마를 위해 공부를 했죠. 저는 다행히도 수시로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엄마에게 제일 먼저 이 소식을 알렸죠. 우리 미연이 정말 장하구나. 엄마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했을 텐데 이렇게 수시로 원하는 대학에 합격까지 하고 이제 엄마는 마음 편히 눈을 감을 수 있겠어.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딸에게 할 말이 있단다. 엄마가 떠나고 나면 이제 너 혼자 남게 될 텐데 사실은 엄마가 너에게 거짓말한 게 있어. 아빠는 하늘나라로 간 게 아니란다. 아빠는 살아계셔. 엄마, 무슨 얘기하는 거야? 아빠 기일에 납골당에도 갔었잖아. 사실 그건
네 외할아버지 납골당이었어. 김석구는 네 외할아버지고 네 아버지 이름은 김장식이야. 아빠는 경주 김씨고 엄마는 김영 김씨라 같은 김씨여도 결혼을 할 수 있었어. 아빠는 엄마랑 결혼할 땐 정말 순하기 그지없는 착한 사람이었어. 그런데 그렇게 순한 사람이 술만 먹으면 180도 다른 사람처럼 변하는 거야. 술주정이 문제가 아니라 술만 먹으면 짐승처럼 변해서는 주변 사람들에게 마구 폭력을 휘두르기 십상이었어. 직장에서도 평소에는 얌전하던 사람이 술만 마시면 동료들을 때려서는 문제가 됐고, 하지만 술이 깨고 나면 다시 이전에 순하디 순한 사람으로 돌아오는 거야. 너 임신하고 나서는 아빠한테 각서 쓰게 했지. 다시는 술 마시지 않겠다는 각서. 너 낳고 돌 될 때까지는 그 약속을 잘 지켰단다. 근데 아빠 회사가 갑자기 부도가 나버린 거야. 시집도 금방 되지도 않았어. 그 다음부터 다시 술을 입에 대기 시작했지. 술만 취하면 눈이 돌아가는 사람이었으니 날 때리는 것도 모자라서 집안에 살림살이가 나만 하는 게 없었단다. 엄마는 네 아빠를 사랑했지만 용기를 내야 했어. 널 위해서 말이다. 엄마 인생에서 처음으로 큰 용기 낸 거야. 네가 3살 때 엄마는 아빠랑 이혼을 했단다. 아니, 그럼 왜 아빠가 죽었다고 한 거야? 그것도 엄청 날 사랑했었다는 거짓말까지 지어내면서. 아빠가 없는 것도 서럽고 상처인데 그 아빠가 알코올 중독자라고 말할 수는 없었어. 미연이 너한테 아빠는 항상 널 사랑한 멋진 아빠로 남겨주고 싶었단다. 거짓이라도 그렇게 사랑받았던 아기였다고 믿으면서 살게 하고 싶었어. 미안하다 미연아. 이렇게 엄마가 일찍 네 옆을 떠나게 될지는 몰랐구나. 엄마가 떠나면 아빠를 꼭 찾아봐. 이 넓은 세상에 너 혼자 남는다고 생각하니까 엄마가 너무 마음이 아파. 엄마는 그렇게 엄청난 이야기를 저에게 남기고 바로 하늘나라로 떠나셨습니다. 저는 돌아가셨다고 생각한 아빠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마냥 좋지는 않더군요. 엄마가 인생에서 가장 큰 용기를 냈어야만 할 정도로 술에 찌들어 폭력을 일삼던 사람이라니까요. 더군다나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아빠를 찾고 싶지는 않았어요. 만약 그전에라도 내가 궁금했으면 아빠가 먼저 나를 찾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저는 아빠를 찾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19살까지 엄마가 주입했던 사랑 가득했던 아빠를 선택하기로요. 엄마는 제 앞으로 암보험금과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남겨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 대학 4년 동안 등록금은 해결이 되고도 남았죠. 대신 제가 미성년자라서 엄마의 유일한 피부치인 외삼촌이 대신 맡아주기로 했어요. 졸업식에는 외삼촌이 꽃다발을 들고 와주셨습니다. 네가 이렇게 졸업하는 걸 누나가 봤어야 했는데. 미연아, 3월부터는 대학생 되는 거니까 그 전에 못했던 여행이라도 하면서 지내라. 괜히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한다고 하지 말고 엄마랑 같이 살던 집에 혼자 있으면 오히려 더 엄마 생각만 나게 된다. 외삼촌이 특별히 유럽 여행 경비 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다녀와라. 지방에서 사업을 하고 있던 외삼촌은 평소에는 잘 보지를 못했어요. 엄마가 암으로 입원을 하고 나서는 올라오셔서 병원 수속이며 장례식 등을 맡아서 처리해 주셨죠. 엄마의 죽음도 몰랐던 아빠의 존재도 저에게는 벅찬 사건들의 연속이었어요. 외삼촌 말대로 잠시 전혀 다른 공간으로 떠나서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천주교 신자였던 엄마는 스페인의 순례자길 산티아고를 걷고 싶어 했어요. 제가 대학생이 되면 돈을 모아서 같이 걷자고 약속을 했었거든요.
저는 외삼촌이 주신 돈으로 스페인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3주 동안 엄마를 생각하며 지구 끝이라 여겼던 곳을 향해 매일 걸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엄마 생각이 나더군요. 엄마 사진을 가슴에 품고 성당에 들려 엄마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착지 피스테라에 엄마의 사진을 묻었습니다. 엄마가 준 사랑 하나 가지고 이제 혼자서도 씩씩하게 살아볼게. 하늘나라에서 엄마가 항상 지켜줄 거지? 이제 아빠가 아니라 엄마를 내 가슴에 품고 살아갈게. 매일 8시간을 걸으며 제 자신이 단단해짐을 느꼈어요. 이제 그 무엇도 이겨낼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사람의 인생은 하루 앞을 알 수가 없더군요. 집에 오자마자 외삼촌에게 연락을 했어요. 대학교 입학금과 등록금 납부도 해야 했고 엄마와 함께 살고 있던 전셋집도 처분하고 원룸으로 들어갈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외삼촌은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에도 소식이 없더라고요. 처음 하루 이틀은 바쁜 일이 생겨서 그렇겠거니 했죠.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록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사방팔방으로 외삼촌을 찾으러 다녔어요. 외삼촌이 한다는 지방의 사업장까지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이미 몇 년 전에 망해서 문을 닫은 상태였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미 외삼촌이 전셋집 잔금까지 다 받아서 당장 다음날 이사를 나가야 했죠. 바로 일주일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외삼촌은 엄마가 남겨주신 보험금과 전셋집 보증금까지 모두 가지고 사라져버린 거예요. 저는 한순간에 그야말로 집도 절도 없는 고아가 된 것이죠. 대학 입학은커녕 당장에 잠을 잘 수 있는 곳조차 없어진 것입니다. 남도 아니고 엄마의 동생이 조카를 상대로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요? 엄마의 말은 맞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사람은 기댈 존재가 아니었어요. 20살이 감당하기엔 너무나 가혹한 일이었습니다. 그때 제 인생이 끝도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저도 엄마를 따라서 이 세상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매일같이 들었죠. 그 누구도 아니고 외삼촌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것이 너무나 큰 상처가 되었거든요. 길거리에서 누가 저를 쳐다보기만 해도 두렵고 겁이 났습니다. 순진하게 외삼촌을 덜컥 믿어버린 제 자신이 한심해서 견딜 수가 없었죠. 결국 저는 숙식을 제공하는 공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거든요.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였는데 3교대로 일하는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그렇게 10년, 20대를 보냈습니다. 아니, 이렇게 말수가 없어서야 어디 연애를 하겠어? 세상 근심 다 짊어지고 사는 사람 같아. 도대체 무슨 사연이 그리 많아서 젊은 사람 표정이 인생 다 산 사람 같네. 정말 20대 중반까지는 사람들이 미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들도 다 쳐냈죠. 제 마음이 외삼촌에 대한 미움으로 지옥인데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리가 없잖아요. 반드시 외삼촌을 다시 찾아내서 엄마의 목숨값에 다시 찾아내야겠다고 이를 악물었죠. 그런데 어느 겨울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외삼촌은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왔네요. 외삼촌은 엄마의 보험금과 전셋집 보증금을 도박판에서 흥청망청 쓰다가 나중에는 알코올 중독자의 노숙인으로 지내다가 객사를 하게 된 것이죠. 내 원망을 한 번은 들어주고 죽어야 할 거 아니야. 나한테 미안하다는 말은 하고 죽어야 할 거 아니야. 이렇게 가버리면 내 인생은 어떻게 할 건데? 허무하게 끝나버린 외삼촌의 죽음으로 제 원망의 화살은 갈 곳을 잃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꿈에 엄마가 나타났어요. 엄마 품에 안겨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엄마가 꿈속에서 그러더라고요. 섬처럼 외롭게 살지 말고 사람에게 기대어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사람을 못 믿고 미워하면서 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새롭게 살아보자 마음을 바꿔먹으니 세상도 좀 달라져 보이더라고요. 미연 씨 뭐랄까 딴 사람 된 것 같아. 표정이 옛날이랑 너무나 다른데? 그래, 미연 씨는 사랑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인 것 같았는데 항상 표정이 어두워서 이상했어. 이렇게 잘 웃으니까 너무 잘 어울려. 네, 저도 이제부터 좀 웃으면서 살아보려고요. 생각해보면 아빠가 없는 시절에도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낀 적이 없었어요. 형편은 어려웠어도 엄마가 그만큼 저에게 큰 사랑을 주셨고 엄마의 거짓말이었지만 19살 때까지는 아빠의 사랑을 믿었던 저였으니까요. 저는 외삼촌 때문에 잃어버린 사람과 세상에 대한 불신을 조금씩 덜어내려고 노력했죠. 그렇게 30살이 될 때까지 돈을 열심히 모았습니다. 언제까지 공장에 딸린 기숙사에서 살 수는 없었으니까요. 제 나름대로 30살을 또 다른 독립의 시기로 목표를 잡았어요. 작은 원룸 전세를 구할 돈을 마련했죠. 그리고 공장을 그만두고 작은 중소기업 사무직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3교대 공장을 다닐 때와는 다른 인생이 펼쳐지는 것 같았어요. 우선 매일 퇴근 이후 저녁의 삶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죠. 아빠도 엄마도 없지만 이제야 저도 어엿한 어른이 된 것 같았어요. 주변에서는 연애를 하라고 부추겼지만 막상 연애는 잘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에 대한 미움은 걷어냈어도 가슴 깊은 곳에 인간에 대한 불신이 지워지지 않았거든요. 미연 씨는 남자 고르는 조건이 뭔데? 보면 은근 까다로운 거 아니야? 내가 조건이 안 좋은데 뭘 까다롭게 고르겠어요. 굳이 하나만 꼽는다면 술 안 마시는 남자? 거짓말 안 하는 남자 정도예요. 남편을 만나게 된 것은 회사의 달리기 동호회였어요. 저보다 1년 일찍 입사한 남편은 나이가 저랑 동갑이었답니다. 달리기 동호회는 모임이 끝나면 항상 뒤풀이를 했는데 콜라를 시키는 유일한 두 사람이 저랑 남편이었죠. 남편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순하고 착한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더군요. 술을 못 마시는 것도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사실 엄마의 마지막 신신당부가 있었어요. 사람은 강하면서도 한없이 약한 존재란다. 그래서 서로 기대어 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인간이 언제 가장 약해지는 줄 알아? 바로 돈이랑 술이 가까이 있을 때 무너지는 경우가 많어. 네 아빠도 그랬으니까. 넌 나중에라도 남자 만나면 절대 술 마시고 주사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봐야 된다. 아니다. 아예 보리밭 근처에도 못 가는 사람이랑 만나. 술은 입에도 못 대는 사람이랑 결혼해야 한다. 알았지? 엄마의 유언처럼 남겨진 말이라 저의 남자 기준 중 한 가지는 술을 안 마시는 남자였어요. 돈에 약한 인간의 모습은 외삼촌을 통해 충분히 깨달았으니 나머지 하나는 꼭 엄마의 유언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남편과는 2년 내내 연애를 하면서도 맥주 한 잔도 마신 적이 없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죠. 남편은 홀어머니의 외동 아들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동네에서 작은 국밥집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휴식이도 혼자인데 며느리까지 쳐내고 하면 결혼식장이 너무 썰렁하지 않겠니? 그냥 작은 식당 하나 빌려서 간단하게 결혼식 올려라. 차라리 돈 아껴서 신우집 마련에 보태는 게 낫지 않겠어? 아버지의 존재는 남편에게만 말하고 어머니에게는 돌아가신 것으로 해달라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20년 동안 돌아가셨다고 생각했고 10년이 넘게 찾지 않은 아버지를 굳이 시어머니에게 설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혼할 때는 잠깐 아버지를 찾아볼까 생각했지만 아버지가 어찌 살아가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찾아볼 엄두가 나지 않았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결혼하자마자 저에게 천에 구하라는 표현을 무슨 제 이름 앞자리에 붙는 호마냥 불렀습니다. 시어머니 또한 일찍 남편을 여의고 갖은 고생을 하며 식당을 일군지라 성격이 불같고 다혈질이셨어요. 남편은 그런 어머님을 무서워했어요. 어린 시절부터 하도 엄하게 남편을 훈육해서 기가 죽었다는 표현이 더 적절하겠네요. 결혼을 하고 나서는 작은 중소기업이라 결혼한 부부가 같이 회사를 다니는 분위기가 아니었네요. 둘 중에 하나는 회사를 그만둬야 했습니다. 미연이가 회사를 그만둘 거면 우리 가게에 나와서 일 배워라. 어차피 나중에 되면 이 국밥집을 니들이 물려받아야 할 거 아니야. 저는 남편에게 다른 회사로 이직하고 싶다고 말을 했죠. 결혼하자마자 시어머니의 가게에서 일하면서 시집살이를 하기는 싫다고 말이죠. 하지만 남편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번 한 번은 제가 시어머니의 뜻을 따라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더군요. 이 문제로 계속 싸울 수는 없어서 일단 일을 해보겠노라고 했죠. 아무래도 국밥집이 저녁 늦게 끝나다 보니 집에 들어가는 시간도 항상 남편보다 늦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연애할 때도 말이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퇴근 시간이 다르다 보니 서로 얼굴을 보고 이야기할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집에 가보니 남편이 거실에 널브러져 있더군요. 저는 순간 남편이 아파서 쓰러진 줄 알고 놀라서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머님께도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어머님께서는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소란 피우지 말고 기다려라. 차가운 물수건이나 준비하고 있으렴. 시어머니의 전화를 끊고 놀란 정신을 가다듬고 남편을 살피니 술 냄새가 났습니다. 주변을 보니 소주병들이 주방 구석에 있더군요. 세상에나 술을 마시고 쓰러져서 잠이 들었던 겁니다. 저는 처음에는 술을 입에도 못 대던 사람이 처음 술을 마시고 기절했구나 싶었어요. 시어머니는 바로 집으로 오시더니 남편의 얼굴에 차가운 물수건을 얹어놓고는 별일 아닌 듯이 옷을 벗겨서 손발을 닦고는 이불을 덮어주더라고요. 이제는 네가 주식의 아내가 됐으니 네 남편은 네가 알아서 책임지고 돌봐야 된다. 네, 부부가 서로 잘 책임지고 돌봐야죠. 그런데 원래 규식 씨는 술을 입에도 안 되는 사람인데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봐요. 시어머니는 제 말에는 일절 대답을 안 하시고 바로 나가시더라고요. 다음날 아침 남편을 깨워서 출근을 시키고 저녁에는 일찌감치 들어와서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어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어요? 술은 입에도 못 대는 사람이 왜 집에서 소주를 마신 거야? 그 정도로 힘든 일이 있었어? 어제는 그만 내가 술 마시고 뻗은 모양이네. 정말 미안해. 회사에서 요즘 이놈 감추기다 뭐다 해서 좀 시끄러워. 나도 하도 답답해서 한 잔만 마신다는 게 몇 병이나 마시게 됐네. mel로 다시는 술 안 마실 테니까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말라던 남편은 일주일을 못 버티고 다시 술을 마시더군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꼴로 마시더니 그 다음부터는 하루가 멀다 하고 퇴근만 하면 술을 마시는 거예요. 저는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생각하고 술을 못 마시는 사람이 술을 이기지 못해서 힘들어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술을 이기지 못하는 게 아니었어요. 술을 마시고 부리는 주사가 점점 다양하게 늘어났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남편은 이전에 알코올 중독으로 치료를 받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아니, 새댁은 그걸 모르고 결혼한 거야? 아이고, 사장님이 하나뿐인 아들 알코올 중독 고친다고 엄청 애 많이 썼어. 그래서 회사도 엄청 많이 옮겨 다녔을걸? 그래도 새댁이랑 결혼하기 전에
한 2년은 술 안 마셔서 완전히 다 고친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술을 다시 마시기 시작한 거야? 아유, 거참 큰일이네. 회사 사람들도 아무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순하고 착한 줄만 알았던 남편은 저랑 연애를 할 때 술을 안 마시고 있었던 알코올 중독자였던 거예요. 문제는 술만 마시는 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술과 함께 항상 따라다니는 온갖 주사. 그 뒤부터는 매일매일이 싸움이었어요. 참 세상이 야속했어요. 이렇게나 끊임없이 저한테 배신감을 안겨줄 수가 있는가 말이에요. 사람에 대해서 좀 믿어볼까 하는 순간 이렇게 또 뒤통수를 치는구나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술만 깨면 예전의 순한 남편으로 돌아오곤 했는데 그마저도 점점 이상한 성격으로 변해갔어요. 술을 못 마시게 하자 어느 날부터 저에게 주먹을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남편에게 맞고 나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세상에 대해 한탄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엄마의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아이를 낳고도 고치지 못한 불치병. 저는 엄마처럼 아이를 낳고 난 이후에는 더욱더 이혼하기가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폭력에 휘두를 때마다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아놓았어요. 너는 도대체가 집에서 남편 하나 제대로 보살피지 못하니? 규식이가 술만 안 마시면 얼마나 순둥인데 그 술을 끊게 하지를 못하니, 응? 아니, 어머님도 못 고친 알코올 중독을 제가 단시간에 어떻게 고칩니까? 그러면 제가 어떤 방식으로든 규식 씨 술 못 마시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규식이는 네 남편 아니냐. 너 만날 때 2년 동안은 착실하게 술을 끊어서 너랑 결혼해도 되겠다고 생각한 거야. 아니면 내가 왜 너 같은 처내고아를 며느리로 들였겠니? 네가 책임지고 술 못 마시게 해라. 시어머니는 오히려 저에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물러날 수는 없었어요. 끝까지 해볼 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회사 앞에서 남편을 기다렸어요. 술 기운이 없는 남편은 다시 순하디 순한 남자로 돌아와 있었죠. 저는 남편에게 각서와 협의 이혼 신청서를 내밀었어요. 당신도 알고 있지? 내가 이혼한 아빠 아직도 찾지 않는 이유. 내 결혼 조건은 단 한 가지였잖아. 술 마시지 않는 남자. 그런데 당신이 이렇게 날 속이고 결혼을 해서 온 술을 마시고 인사불성 돼서는 나한테 순지감까지 했잖아. 당신 선택할 수 있는 건 둘 중에 하나야. 이혼을 하던지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지키던지. 남편은 다시 진심을 다해 용서를 구하더군요. 그리고 이혼 신청서는 제 눈앞에서 찢어버렸어요. 자신은 절대로 나와 이혼할 수 없다면서 말입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어요. 다시 술을 마시면 이혼을 하겠다는 각서였어요. 남편의 각오에 기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한 달을 잘 참고 견디더군요. 시어머니의 국밥집은 어르신들이 많이 찾았어요. 국밥에 소주 한 병을 주문하고 드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국밥 한 그릇 맛나게 드시고 든든하게 잘 먹었다 고마워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저도 친절하게 해드렸죠. 깍두기라도 넉넉하게 챙겨드리면 그것도 엄청 좋아들 하셨어요. 저도 나이를 먹다 보니 돌아가신 엄마 생각이 나서 더 마음이 가기도 했고요. 가족이나 친구들과 오시는 분들도 많았지만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보행기 보조장치를 끌고 오셔서 포장해 가시는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아니 1인분인데 이렇게 많이 주면 뭐가 남아. 매번 이렇게 잘 챙겨주니 너무 고마워요. 며느리가 일하고 나서는 가게 인심이 후해져서 내가 더 자주 온다니까. 원래 포장은 가게에서 드시는 것보다 더 많이 드려요. 밥이 안 나가잖아요. 1인분 포장하시면 그래도 2끼는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아유, 새댁이 어르신한테 싹싹하니까 단골들이 엄청 늘었어요. 아유, 요즘 야채값이 얼만데 비싼데 깍두기를 그렇게 퍼주면 우린 뭐가 남니? 너 땅 타서 장사하니? 어머니, 동네에서 장사하는데 단골 손님이 많이 생기면 그게 더 남는 장사예요. 친절하고 만나다고 입소문 나면 오히려 손님이 느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몸은 고돼도 손님들과 나누는 이야기들이 재미있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가게 손님은 아닌데 늘 가게 앞을 서성이는 어르신이 있었어요. 보행기 보조장치를 끌고 다니는 남자 어르신이었는데요. 원래 남자 어르신들은 보통 지팡이를 짚고 다니시거든요. 보행기 보조장치는 보통은 여자 어르신들이 장보기 겸으로 끌고 다니시는데 이상하게 눈에 띄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 보행기 보조장치 안에 소주병을 모으시는 거였습니다. 요즘에는 빈 소주병 값이 제법 나가서 가게에서도 밖에 잘 내놓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가게 밖에서 가게 안에 서성이며 보고 계신 거였어요. 저는 가끔 시어머니가 없으면 빈 소주병을 한두 병씩 드리곤 했답니다. 왠지 국밥 한 그릇 사 먹을 돈이 없어서 늘 밖에서 서성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안쓰러웠어요. 그리고 소주병을 받아들고는 제 손을 꼭 잡고 고맙다고 몇 번이나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착하게 챙겨줘서 너무 고마워요. 내가 미안해요. 소주병 많이 담으면 너무 무거우니까 조금씩만 담아서 다니세요. 그 이후에도 그 어르신은 지나가다가 가게 안을 물끄러미 쳐다보고는 했어요. 그러다가 저랑 눈이라도 마주치면 세상 없이 환하게 미소를 보내시는 거예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계실 때에는 제가 소주병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소주병을 몰래 챙겨서 드리다가 마침 가게로 출근하는 시어머니가 그걸 보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너는 네 분수도 모르고 그렇게 남들 불쌍하다고 퍼주다가 거지 꼴되기 십상이야. 교식이한테 들으니까 어릴 때도 외삼촌한테 그렇게 당해서 몇 년을 폐인처럼 살았다며? 아는 사람도 등쳐먹는 세상에 1년씩도 없는 사람들한테 마음 주지 말아라. 다 쓰잘데기 없는 짓이야. 네 앞가림이나 제대로 하면서 살아.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그렇게 가게 밖에서 눈인사를 하면서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며칠 계속된 한파에 눈까지 내리는 날이었어요. 보통은 이런 날에는 어르신들은 아예 바깥 출입을 안 하시기 마련이라 며칠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기 전이라 가게 안이 한가한 시간이었어요. 주방에서 저녁 식사 준비를 마치고 홀에 나와서 눈 내리는 것을 보고 있는데 그 어르신이 또 밖에서 가게 안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서 바로 밖으로 나갔어요. 오늘은 외투도 없이 나오셨더라고요. 보행기 보조장치에는 소주병이랑 종이 뭉치가 들어있더군요. 저는 그 어르신을 모시고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외투도 없이 얼마나 밖에서 계셨던 것인지 몸이 꽁꽁 얼어있더라고요. 식사를 했냐고 물어보니 고개를 저으셨어요. 이모님, 여기 국밥 한 그릇 빨리 주세요. 아니 어르신, 이런 날씨에 공병 주우러 다니시면 안 돼요. 그러다가 눈길에 미끄러지기라도 하면 큰일 나요. 아이고, 노인네가 외투도 없이 이 엄동설안에 큰일 날라고. 근데 사장님이 보면 또 난리 날 텐데. 아이고, 나 이거 먹을 수 없어요. 돈이 없어요. 어르신, 돈 안 내도 되니까 천천히 드세요. 뜨끈한 게 몸에 들어가면 곧 괜찮아지실 거예요. 그 어르신은 뜨거운 국물을 한 입 드시고는 저를 보고 환하게 웃으시더군요. 내가 태어나서 먹은 국밥 중에 제일 맛있네. 고마워요. 그 어르신이 국밥을 맛나게 드시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그제야 놓였습니다. 적어도 감기는 걸리지 않으시겠구나 싶었죠.
그 어르신이 국밥을 반이나 드셨을까요? 그때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며 가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아니 누가 우리 가게 앞에 떡하니 저딴 걸 세워둔 거야? 폐지 같은 거 있어도 주지 말라고 몇 번을 말해. 가게 앞에 지저분하게 저런 거 세우게 하지 말라니까. 시모는 들어오면서 제 앞에 앉아서 국밥을 먹는 어르신을 쳐다보았어요. 아저씨, 저거 밖에 있는 거 아저씨 거 맞죠? 지금 이거 사 먹을 돈은 있어서 국밥 먹고 있는 거예요? 공병 팔아서 얼마나 번다고 지금 국밥을 사 먹어? 어머니, 어르신이 외투도 없이 밖에서 떨고 계셔서 제가 모시고 들어왔어요. 하루 종일 식사도 못 하신 것 같아서 국밥 하나 말아드렸고요. 오늘 날씨가 너무 춥잖아요. 와, 이거 봐라. 내가 지난번에도 너한테 분명히 말했지? 네 앞가림이나 제대로 하라고. 여기가 네 가게야? 어디서 내 가게에 거지를 들여서 네 맘대로 공짜밥을 먹여. 네가 제정신이야? 어머니, 그렇게 아까우시면 제 월급에서 국밥 한 그릇값 빼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 할 말 없으시죠? 지금 이분 제대로 돈 내고 드시는 거니까 밥이라도 다 드시면 저한테 소리를 지르시든 야단을 치시든 하세요. 아니 이게 미쳤나? 지금 시어머니가 잘못을 가르쳐주면 잘못했습니다 해도 모자랄 판에 어디서 월급에서 깔아마라 주제넘은 소리하면서 대들어. 네가 맞아야 정신을 차리지. 어머니는 저의 뺨을 후려 갈겼습니다. 저는 무방비 상태로 싸대기를 맞아서 휘청거리면서 의자를 밀치며 넘어져 버렸어요. 가게 안의 모든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우리를 쳐다보았죠. 주방에서도 다들 달려 나왔어요. 어머 어떡해. 아이고 다친 데 없어요? 주방 이모가 저를 부축해서 일으켜 세우는데 그 순간 어르신이 시모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 어르신은 시모의 머리채를 잡아서 흔들었어요. 아, 우리 딸을 왜 때리는 거야? 우리 딸 미연이한테 떨어져 이 악마 같은 할망구야. 어르신은 어디서 그런 힘이 났을까 싶을 정도로 우악스럽게 시모의 머리채를 잡고 내동댕이 쳤습니다. 시모도 지지 않고 어르신의 멱살을 잡고 우당탕탕 몸싸움이 났죠. 하지만 저는 그 소란 속에서도 온몸이 굳어버리는 듯 했어요. 분명 그 어르신의 입에서 미연이라는 이름이 나왔거든요. 우리 딸 미연이라니. 그래서 그렇게 가게 안을 보면서 서성였던 것일까? 그 짧은 순간에 수만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가게 안으로 순찰을 돌던 순경들이 들어왔어요. 시어머니와 소주병 어르신이 서로 멱살과 머리채를 잡고 난리가 나자 손님들이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였어요. 시어머니와 소주병 어르신은 경찰차에 타고 동네 파출소로 연행이 되었죠. 저는 바로 택시를 타고 파출소로 가면서도 내내 마음이 진정이 되지 않았어요. 파출소에 도착하니 시어머니와 소주병 어르신은 계속 언쟁을 하고 계시더군요. 자자, 아이 두 분 다 진정하시고 누가 먼저 때리신 거예요? 아니, 다짜고짜 이 노인네가 내 머리채를 잡았다니까요.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아니고 내 가게에서 웬 미친 노인네한테 억울하게 폭행을 당한 거라고요. 저 거지 노인네 무전 취식에다 폭행으로 당장 집어넣으라니까요. 아, 마침 우리 며느리 오네요. 제가 다 봤다니까요. 아이 할망구가 내 딸 미연이를 먼저 때렸다니까. 그래서 미연이가 의자에 걸려 바닥에 넘어졌다고요. 세상에 어느 애비가 딸이 맞는 걸 보고만 있어요. 내가 너무 화가 나서 저 미친 할망구 머리채 잡았어요. 아, 그래도 나는 사람을 때리지 않았어요. 아니, 그럼 두 분이 사돈 사이세요? 아니요. 이 노인네가 미친 거라니까요. 우리 며느리 천에 구하라고요. 아빠가 이긴 뭐가 있어요. 나는 이 거지 노인네 처음 보는데. 아이고 답답해라. 얘, 네가 뭐라고 말을 좀 해봐. 아이고, 우리 딸 미연이가 맞다니까.
미연아, 네가 미연이 맞지? 아이 대답을 해보라니까. 며느리가 오셨으니 상황 설명을 해주시죠. 따님이 맞으세요? 아니면 모르는 분이에요? 아니, 제가 미연이가 맞긴 한데요. 저분이 제 아버지가 맞을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심장이 떨려서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진짜로 저 어르신이 20년 전 엄마가 말한 그 아버지일까 싶었던 거예요. 몰래 나를 찾아서 알아보고 그렇게 가게 앞에 와서도 나에게 말을 못하고 있다가 내가 맡고 있는 것을 보고서야 참지 못하고 말을 하신 걸까 싶었죠. 그런데 어떤 중년 부부가 헐레벌떡 나타났어요. 아이 아버지, 얼마나 찾아다닌 줄 알아요? 정말 이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알았잖아요. 알고 보니 그 남자는 소주병 어르신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큰아들 민석이요. 혹시 제 아버님이 무슨 사고라도 치셨나요? 아니, 이렇게 멀쩡하게 아들까지 있으면서 거지 행세를 하고 다녀. 당신 아버지가 우리 가게에서 무전 취식도 모자라서 날 폭행을 했다고. 이거 머리카락 다 쥐어 뜯긴 거 보여 안 보여? 내가 이 노인네 정말 폭행죄로 고소할 거야. 거지 행세라니요.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아버님이 치매가 있으셔서 멀쩡하시다가 가끔 현재 기억을 잃으실 때가 있어요. 지금은 형편이 넉넉해졌는데도 옛날 생각만 하시고는 공병을 주우러 다니시는 거예요. 오늘도 저희 부부랑 저녁 식사하러 나왔는데 화장실 간다고 하시고는 없어지셔서 지금까지 찾아다녔는데요. 외투도 없이 나가셔서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그런데 이게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아버지가 기억을 잃으셔도 누구를 폭행하고 그러실 분은 아니신데. 지금 국밥집 사장님은 폭행을 당했다고 하시고 아버님은 따님을 때려서 화가 나서 머리채 잡았다고 하셔서 국밥집 사장님 며느님 이야기 들어봐야 해요. 어르신은 폭행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어르신이 오늘은 외투도 없이 공병을 주우러 다니셔서 가게 안으로 모셔서 국밥 한 그릇 말아드렸는데 시어머님이 화를 내면서 저를 먼저 때리셨어요. 그걸 보시곤 어르신이 당신 딸을 때린다고 어머님 머리채를 잡으신 거고요. 그런데 어르신이 제 이름을 알고 계셨어요. 제 이름이 김미연이거든요. 제가 사실은 어릴 적에 부모님이 이혼을 하셔서 30년 동안 아빠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미연이를 닮은 사람이 있다고 하시더니 저는 그냥 아버지가 치매 때문에 헛소리 하신다고 생각했네요. 미연이 제 여동생입니다. 고등학생 때 교통사고 당해서 세상 떠났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과거 기억이 그때에 머물러 계세요. 아, 그랬군요. 저는 왠지 모르게 어르신에게 마음이 가서 혹시나 하는 기대감이 있었나 봐요. 그래도 이렇게 아드님이 계시고 어렵지 않다고 하시니 제 마음이 한결 놓이네요. 다행이에요. 어르신, 아까는 제 편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니, 얘가 지금 누구한테 감사하다는 거야? 너 미쳤니? 이 노인네가 내 머리채 뽑는 거 눈앞에서 보고도 누구 편을 드는 거야? 어머님, 이미 주방 이모님이랑 가게 손님들도 다 봤어요.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마세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뺨 때리는 것도 폭행이에요. 시어머니의 폭행 주장은 근거가 없었으므로 어르신은 아들과 함께 귀가 조치가 되었어요. 그 아들은 파출소를 나와서 차에 타기 전에 저에게 명함을 한 장 주더군요. 명함에는 로펌의 변호사 직함이 새겨져 있었어요. 좋은 날 아버님 침대 드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니면 정말 오늘 큰일 날 뻔했네요. 말씀 들어보니 평소에도 공병 주시고 친절하게 해주신 분을 이제야 만나 뵙게 되었네요. 혹시라도 도움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시어머니는 다시 가게로 돌아오면서 그날 일을 내내 분해하셨어요. 제 뺨을 때린 것은 안중에도 없고 파출소에서 자신의 편을 들지 않은 것을 괘씸해하셨죠. 내가 오늘 겪은 이 수모 절대 잊지 않을 거다.
10불도 없는 처내고와 내가 며느리로 들인 거 감사히 생각할 줄도 모르고 오히려 생판 모르는 사람을 편을 들어?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말이 너를 두고 생겼나 보다. 규식이가 하도 착해 빠져서 너 같은 걸 만나서 이 애미까지 고생하게 만드는구나. 지난번에 각서를 쓰고 잠잠하던 남편은 시어머니가 매일 전화로 저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자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는 숨어서 마시던 술을 아예 회사에서 퇴근하면 술병을 쌓아놓고 마시더군요. 제가 가게를 정리하고 들어가면 이미 남편은 취해 있었어요. 여보, 지난번에 나랑 각서까지 쓰면서 약속했던 거 잊었어?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고 했잖아. 계속 이러면 나도 이제 참는데 한계가 있어. 뭐? 한계? 그래, 너 말 잘했다. 나도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네가 남편을 무시하니까 우리 엄마한테도 그렇게 막대하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그렇게 딴 사람들 앞에서 남의 편을 들어? 무슨 30년 전에 이혼한 아버지. 그게 말이 돼? 이제 와서 결혼식에도 부르지 않은 아버지가 그립냐? 당신 지금 취했어. 내일 술 다 깨고 이야기해. 이게 이제 남편 말도 무시하지? 너 같은 건 맞아야 정신을 차리지? 남편의 주사는 다시 폭력으로 이어졌습니다. 술에 취한 남편의 힘은 제가 혼자서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네 엄마는 술 찌정하는 아빠랑 이혼했다고 했냐? 너는 평생 나랑 이혼 못해. 그러니까 잔말 말고 그냥 때리면 때리는 대로 입 다물고 살라고. 남편은 급기야 소주병을 저한테 집어 던졌습니다. 이렇게 가다간 정말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저를 덮쳤습니다. 저는 손에 닥치는 대로 남편에게 물건을 집어던지고 집을 나와서 가게에 가서 잠이 들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던 주방 이모는 제 몰골을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래? 이제 손찌검이 아니라 이러다가 무슨 사단 나겠어. 당장 병원에 가서 다친 거 치료부터 받아야지. 이 꼴로 어떻게 가게에서 일을 하겠어. 마침 출근하던 시어머니는 저의 모습을 보더니 혀를 끌끌 차더군요. 아니 너는 일부러 그 몰골을 하고 나타났니? 남편한테 맞았다고 세상 사람들한테 마이크 대고 소리라도 지르지 그러니? 네가 얼마나 우리 규식이 속을 긁어놨으면 너를 그렇게 했겠니? 우리 순하디 순한 규식이가 왜 술을 마시겠어? 네가 잘 해봐라. 규식이가 뭐가 부족해서 술을 마시겠냐고? 네가 시어미를 그렇게 면전에서 무시하는데 우리 규식이한테는 오죽하겠냐고? 정말 대단한 모자시네요. 그렇게 순한 자식이 알코올 중독자의 폭력 주사까지 있는 거 아시면서 제 탓을 하세요? 술만 마시면 짐승되는 거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그래 왜 제 탓이에요? 그렇게 키운 어머니가 탓이죠. 그렇게 매일같이 전화 걸어서 제 험담을 하는데 누가 견디겠냐고요. 저는 목숨이 위협받아서 겨우 도망쳐 나왔는데 지금 그런 말씀이 나와요? 저는 이제는 정말 용기가 필요한 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때는 제 인생에서 저에게 빛이 되었던 사람이 이제는 가장 큰 어둠이 돼버린 것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엄마가 이야기하던 사람을 한순간에 돌변하게 만드는 두 가지, 바로 돈과 술이라고 했거든요. 돈으로 돌변한 사람이 바로 외삼촌이었고 이제 술로 돌변한 사람이 남편이 된 거죠. 술만 마시면 돌변했다는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아빠. 그 아빠를 피하려고 했는데 결국 같은 선택을 해버린 제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기로 했죠. 그리고 엄마가 두려움 속에서도 힘껏 냈던 용기를 저도 내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혼을 하려고 하니 막막하더군요. 남편은 술에서 깨어났을 때나 술에 취했을 때나 이혼은 절대 불가인 남자였으니까요. 협의 이혼이 될 수가 없었으니 이혼 소송을 해야 했는데 소송을 할 여유가 있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러다가 소주병 어르신의 아들이 준 명함이 생각났습니다.
이런 일로 다시 찾아뵙는 게 너무 부끄럽지만 제가 알고 있는 유일한 변호사님이시네요. 염치불구하고 찾아왔습니다. 아드님은 너무도 친절하게 제 모든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제가 그동안 모은 자료들을 보시더니 충분히 소송으로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시더군요. 아이고, 정말 힘든 상황에서도 씩씩하게 잘 살아오셨네요. 아마 하늘에 계신 어머님도 지금 결정 잘했다 하실 거예요. 이렇게 상담을 해드린 김에 제가 소송 진행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은 너무 막막했거든요. 그런 시어머니 밑에서 일하면서도 가게에 오시는 어르신들 살뜰하게 보살펴 주셨더라고요. 김미연님이 따뜻하고 다정한 마음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저야 돌아가신 엄마도 생각나고 그래서 마음 가는 대로 해드린 것 뿐인데요. 뭐요? 참, 어르신은 잘 계신가요? 그 이후에 가게 근처에 오시지를 않네요. 사실 그때 정말 혹시 제 아빠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아버지가 아직도 김미연님을 제 동생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종종 미연 씨 이야기를 해요. 지금은 요양사로 옆에서 밀착 케어를 하시고 계셔서 혼자서 병을 주우러 나가시지 못하게 했지요. 그래서 말인데 저도 부탁 한 가지 드려도 될까요? 우리 집에 가끔 오셔서 아버지 말벗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아, 그럼요. 저도 어르신이 보고 싶네요. 항상 저를 안쓰러운 눈빛으로 바라본 이유가 있으셨네요. 제가 자주 찾아뵙고 같이 산책도 다니고 할게요. 저는 변호사님과 약속한 대로 한 번씩 어르신을 찾아뵀어요. 평생 아버지 없이 살았던 저에게도 어르신과의 만남은 참 따뜻한 위안의 시간이 되었답니다. 그 시간만큼은 제가 그분의 딸이 되어서 이야기를 나누고 밥을 같이 먹었어요. 진짜 분야지간은 아니지만 오히려 그래서 두려움 없이 더 마음을 터놓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덕분에 마음에 단단하게 근육이 생기는 느낌이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제가 이혼을 요청하자 예상대로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여보, 내가 이렇게 빌 때, 내 다시 술 마시면, 당신을 때리면, 진짜 손가락을 자를게. 이렇게 무릎까지 꿇고 약속할게. 정말 술에 이를 대면, 나 강드식이 아니라, 개규식이야. 규식이가 저렇게 무릎까지 꿇어가면서 비는데, 너는 감정도 없니? 그렇게 다른 사람들은 불쌍하게 여기면서 잘해주면서, 정작 네 가족, 남편이랑 시어미한테는 그렇게 냉정하게 구니? 하지만 역시 남편은 바로 며칠을 못 참고 주기적으로 개규식이 되었죠. 저는 흔들림 없이 이혼을 밀어붙였습니다. 다행히도 변호사님의 도움으로 소송이 끝날 때까지 고시원에서 지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남편과의 이혼 소송을 통해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모두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너무 감사드려요. 지금도 믿기지가 않네요. 이런 도움을 제가 받아도 되는지 말이에요. 이것도 인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버지에게는 죽었던 딸이 다시 살아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잖아요. 설사 그것이 진짜가 아니더라도 아버님 살아계신 동안은 그렇게 여기시다가 행복하게 눈을 감으셨으면 해요. 이제 저한테도 여동생이 생긴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변호사님은 저를 변호사 사무실에 사무직원으로 채용해 주셨어요. 제가 대학교 수시 입학을 하고서도 외삼촌 때문에 결국 대학을 못 가게 된 것을 듣고는 일하면서 다닐 수 있는 대학교도 알아봐 주셨답니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우라고 말이죠. 세상에 이런 일이 저에게도 벌어졌네요. 세상이 나를 버렸다고 절망한 그 끝에서 다시 일면식도 없었던 사람들이 저를 새겼네요. 어쩌면 엄마의 말이 맞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람은 절대 혼자 살 수 없고 서로 기대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요.
그리고 사람에게 주었던 다정함은 언젠가는 다시 되돌아온다는 것도 말입니다. 외삼촌과 남편, 시어머니까지 가족으로 연결된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지만 또 전혀 예상치 못한 인연으로 이렇게 다시 인생을 살게 되었으니까요. 한때는 외삼촌 때문에 절대 사람을 믿지 않겠다고 다짐했었고 그 다짐을 남편이 풀어주었지만 다시 남편은 저에게 인간에 대한 신뢰를 깨뜨렸죠. 지금의 저는 다시 사람에 대한 믿음을 키우고 있는 중이랍니다. 길지 않은 인생에 참 롤러코스터 같은 일들이 있었네요. 아직 친아빠는 찾아보지 않았어요. 이 부분은 좀 더 시간이 지나서 또 다른 용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람이든 관계든 이제 어떤 정의를 내리지 않으려고요. 엄마도 하늘나라에서 저를 보면서 잘하고 있다고 응원해 주실 거라 믿고 있어요. 청취자 여러분에게도 다정한 마음을 보내며 부족한 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